타살당한 정치적 타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방송이 갑자기 시청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수천 개의 블로그에 올라갑니다. 그거 가짜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이 되면 같이 경호실을 맡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나면 경호실이 같이 와요. 그래서 평생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호원이 죽였다서는 불가능했으나 누군가가 그렇게 동시에 수천 블로거를 통해서 노무현은 그 경호원이 죽였다는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러면서 노무현 타살설. 왜? 실제 범인 셋,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무마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던 거죠. 제가 그때 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우리 방송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 웬 미국 변호사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아십니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고서가 나왔다. 그 연구원들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보냈다라는 그런 그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 자료를 자기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장례가 끝나면 고소를 할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신문이 그걸 받았었는데 그걸 수천 개 노무현 타살 경호원이 죽였다 했던 애들이 쫙 돌려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정치연구소에 있었던 후배한테 원본을 구해봐라. 헤리티지 재단에 김대중 노무현 나와 있는 그거 다 찾아라.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는데 원판으로 딱 받았는데 하얀 건 백지고 까만 건 글씨야. 그래서 이제 동시 통역하는 친구한테 보내서 무슨 내용인지 번역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가운데에 딱 박힌 거야.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입장과 관계없는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글을 기고한 세 사람의 경력까지 써준 거야. 헤리티지 재단과 무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것도 헤리티지 재단의 정식 보고서로 나온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기고한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다면 그냥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장례 기간 내내 나쁜 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밝히고 제가 이제 이미 알았지만 시청자들한테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거 번역해서 올려달라는 거야. 대학생들이 전부 다 번역을 한 거죠. 망치부인님 이거 그게 아니래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개발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낸 7조 원이 나오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국이 보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할 거냐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은 한국이 북한에다가 보낸 돈보다 미국에서 북한을 지원한 돈이 더 크다는 기사가 핵심이었는데 그걸 김대중 노무현이 지나친 돈을 보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짓 발표를 하고 그걸 언론에 싣고 그걸 퍼돌리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영어 신문을 딱 걸어놓고 하루 종일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꺾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다음날 그 국방부에서 지도를 붙여요. 해도. 그리고 이 지도를 붙여놓고 이 섬이 나와요. X표가 2개가 나옵니다. 여기가 그 좌초된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침몰 지점이라는 해도를 걸어놓고 국방부 직원의 손가락이 여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를. 좌초 지점을. 그걸 아시아경제 기자가 찍었어요. 그러면 이건 좌초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날 당일날 아침 9시 15분에 그 해군 작전사령부에 지금 좌초가 돼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해경한테 신고를 해요. 해군이 해경에게 신고를 해서 좌초가 됐다. 구조 바란다. 그 다음에 9시 16분에 해군 작전사령부에 보고서가 올라가서 현재 좌초 사고로 침수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보고가 9시 16분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는 정확히 좌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KBS에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조선일보가 북한이 그랬다라고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러자 미국의 국무부 차관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는 천안함 내부의 이유 말고는 모른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바로 다음날. 그런데 2주일 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 왜냐하면 2주일 동안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막 비판해요. 왜 북한이 그랬을 거라는 가능성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낙검수는 아시죠? 낙검수는 다 아시지만 저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낙검수가 그때 없었어요. 2010년에 저 혼자서 그 인터넷 종이로 나온,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소리로 나오거나 영상으로 나온 대한 언론이 없었거든요. 팩트TV라고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사건 현장에 가서 그대로 현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팩트야. 팩트TV라는 방송 빼놓고는 제가 유일한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모든 인터넷 언론에 그날 올라오는 정말 수백 개, 수천 개 기사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시청자들한테 다 알려준 거야.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은 정부 발표와 국방부 발표만 나와요. 그런데 그 정부 발표하고 국방부 발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더 많은 언론이 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국민들은 천안함을 북한이 그랬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좌초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한국의 경성대 교수하고 영국의 연구 박사하고 둘이서 연구를 해서 이거는 113m짜리 잠수함하고 충돌했다라는 그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이 올라간 그 학술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출된 논문 중 3분의 1만 게재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래요. 물론 우리 국방부가 찌라시라고 했지만 영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가 우리한테 찌라시야. 우리 그런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 천안함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정부 발표를 재현하면 그래요. 그 연어급 잠수함이라는 북한 잠수함인데 이게 150톤인지 200톤인지 300톤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잠수함이 그럼 왜 잠수함이 왔는데 소나가 발견을 못했냐. 소나라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기계가 왜 못했냐 그랬더니 이게 그 연료를 끄고 해류를 통해 흘러왔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해양학자들이 그때 해류는 남에서 북으로 갔다. 근데 어떻게 그 엔진을 끄고 이까지 했더니 군산 앞바다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온 거다. 근데 저희가 방송을 가만히 보니까 서해바다 해류가 너무 세갖고 천안함 600톤짜리가 돌아요. 그러면 200톤인지 300톤인지 150톤인지 모르는 잠수함이면 연료를 엔진을 껐으면 막 돈다는 얘기야 이게. 200톤인지 300톤인지 모르는 트랜스포머 잠수함이 막 돌면서 군산 앞바다에서 굴러가지고 천안 앞으로 딱 멈추고 단 한 방에 어뢰를 싸갖고 전 세계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버블 제트로 배를 딱 동강을 낸 다음에 또 뺑뺑 돌고 막 갔는데 대한민국의 해군이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다음에 그날 밤 새떼한테 총 쐈다. 공식 발표가 왜 포탄 사격했냐 했더니 새떼한테 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모두 공식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얘기 거짓말을 했으면 저 잡혀갑니다. 저 사실 적시로 구속됐던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구속됐었어요. 허위사실 유포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천안함 사건 때 그걸 밝히는 일이 제 방송이었고 구속됐다니까 분위기가 싸합니다.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죠. 제가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날은 마침 전주에서 어떤 선배가 저한테 3년 전에 밥을 전주 한정식을 사주겠다. 제가 먹는 거랑 사주를 못어요. 저는 세상에서 돈 주고 옷 사 입는 여자, 뭐 그 돈 주고 비싼 차 타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일생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전주 한정식을 사준다고 3년을 약속한 선배가 내려갔죠. 운전을 해서 3시간을 가서 한 숟가락을 딱 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망치부인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연평도 피격됐습니다. 여러분. 네? 한 숟갈 먹었는데. 전주 한정식이라는 건요. 깔아놓은 이만한 접시에 그러니까 한가득 놓고 그 위에 접시를 얹어놔요. 가지수를 다 못 먹어. 그거 한 숟갈 뜨고 제가 다시 차 운전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제목이 뭐였냐. 김정일 10세야 왜 포격질이냐. 내가 밥 먹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면서 왜 포격질이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어요. 저 굉장히 화가 났죠. 왜? 이게 휴전 이후 첫 번째 우리 본토가 공격당한 기가 막힌 사고였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건 우리 정부가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우리 군이. 이 종전 사태를, 그러니까 휴전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는데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을 금지하라 그러면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욕 나왔죠? 모바일 방송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
쌍디그 막 이러면서 도대체 왜 중단했냐.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건의 진실은 바로 그 전날 그 전 세계의 그 AP통신을 통해서 어떤 통신이 타전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할지도 모른다. 2010년 11월 20일에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으로 총리실 산하에 민간 사찰팀을 꾸렸고 그 사찰팀에서 대포폰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여러분 혹시 아저씨라는 영화 못 보셨죠? 한국 영화 아저씨라는 걸 보면 그 월남 간첩이 나온다. 그 월남 조폭이 와가지고 그 우리의 원빈 오빠에게 딱 그래서 던지는 폰이 있어요. 그 폰이 대포폰. 조폭들이 이제 서로 연락 주고받을 때 쓰는 남의 이름으로 만든 폰을 대포폰이라는데 대포폰을 만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개인 사찰을 하고 그 내용을 대포폰으로 주고받고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적힌 근데 그 얘기는 한 달 동안 밝혀져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연평도 포격 전날 밤 10시에 특종이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다. 원충현이라는 직원의 수첩이 발견된 겁니다. 그게 이미 검찰에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봤는데 숨긴 걸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적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물러나는 걸로 알더라고요. 우린 안 그래. 우리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딱 터져서 그 다음날 이제 야당이 대대적으로 이 도시로 나가서 그걸 선전전을 하기로 한 날이 바로 연평도 포격 당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 포격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원래 우리가 그 NLL이라는 거 저 이 얘기 하러 왔습니다. NLL?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NLL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이 NLL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라고 2012년 대선 때 그 연설에서 얘기하셨죠?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요거 허위사실 후보 비방죄 징역 8개월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데 수사도 안 하고 끝냈죠. 대충 끝냈잖아요. NLL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NLL이 우리의 영토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한치도 의심한 적 없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헨리 키신저라는 미 국무장관을 아십니까? 1974년 헨리 키신저라는 미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회의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장관들이랑 대통령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다가 NLL에 문제가 있다. 이 NLL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공식적으로 회의가 됐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국가기밀이라, 그러니까 정부 문서라서 30년 만에 공개가 돼서 안 거예요. 저희가 그걸 안 게 2004년이에요. 2004년에 그 문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NLL을 누가 그었냐? 미국의 연합군 사령관이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지는 휴전선을 전부 다 회담을 해서 그은 거죠.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경계선을 안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연합사령관이 그었는데 그러면 NLL이 무슨 뜻이냐? 남한 함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을 넘지 마라. 북한에서 넘지 말라는 선이 아니라 NLL이 남한의 함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북방 한계선이라는 거야. 우리 몰랐습니다. 우리 영토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걸 그어놨는데 이게 문제가 74년까지 안 된 거예요. 왜냐? 북한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안 했고 전 세계에서 북한과 한국이 UN 가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부의 정치, 그 영토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법과 무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돼요. 왜? 1972년 우리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선언을 합니다. 7.4남북 공동성명.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의 김일성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한반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선언을 동시에 발표한 거예요. 김일성이랑 대화했다는 얘기죠. 네, 물론 뒤로 했지만.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된 순간 그 전까지는 북한의 공식 명칭이 북괴였어요. 북괴뢰도당.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이게 북한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북괴였기 때문에 NLL이라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 북한의 존재를 공식적인 국제무대에서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에서 2년 만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르셨죠? 아시는 거예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NLL이라는 게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 섬에서 원래는 이 NLL이 국제법상, 그러니까 이 국제법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지리를 가르쳤거든요. 국제법상 이 해안선에서 썰물 때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여기서 12해리를 나가면 여기까지가 영해다라고 국제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주로부터 이 우리의 서해 5도 이 지역이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NLL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우리 연평도나 이런 데에서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서남 방향으로 포격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죠? 이거 실제로 포병 부대에 그 장교 출신한테 들은 겁니다. 서남 방향으로만 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원칙으로. 그런데 그날 아침 이쪽으로 쏜 거예요. 해주 앞바다에서 물방울이 보일 만큼 가까운 데에다 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LL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법상 나중에 북한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우리 할 말이 있었어. 미국한테 물어봐라! NLL까지는 우리가 가도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나 북한의 해주에서 우리의 연평도를 공격한 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어요. 우리가 해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북한도 세계에도 할 말이 없는 국제법상 우리가 그게 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이 방향으로 포를 쏘면서 아침 8시 반부터인가 8시부터 2시까지 8시부터 2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쐈는데 그 포가 1시간에 3,600발을 쏘는 포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국방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은 내용인데 3,600발을 쏘는 포면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사격 가능한지를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쐈다는 얘기는 딱딱딱 쏘고 기다리고 따다당 쏘고 기다리고 뭘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6시간 동안 북한에서 전통문을 3번을 보냈대요. 하지 마라. 하면 너네 가만 안 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통문이 각오해라. 그래서 그 전통문이 온 다음에 2시부터 2시 반까지 연평도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2시 반까지 포격이 있었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해주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전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신문기사에 의하면 그만하자고. 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본토가 공격당한 날 왜? 그래서 추적했더니 바로 그 전날 그 증거가 나왔고 그러면서 연평도로 2주 동안 막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일 만에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불러갖고 야단을 친 거예요. 야, 네가 하는 일이 북한의 정보를 입수해서 대통령이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너 임마 뭐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본토가 공격당한다는 가능성을 몰랐던 거냐? 막 욕을 한 거예요. 이 철없는 원세훈이 아닌데요? 보고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보고했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생중계가 돼버린 거예요. 기사가 나왔어. 그런데 바로 청와대에서 우리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치부인 제목을 달았죠. 청와대랑 국정원이랑 누가 거짓말하는 거니? 이렇게 하루 또 한 6시간 방송을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뭐?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어? 그러면 시점이 언제냐? 8월이야. 그해 8월에 북한이 우리 본토를, 그러니까 서해 5도를 공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그걸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북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조심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이미 2009년부터 그런 공격 가능성이 국방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나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서남 쪽으로 쏴야 되는 포를 북쪽으로 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격을 받자마자 중단한 거고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라고 저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럼 잡혀가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게 연평도 포격의 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국정원장과 청와대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더니 그날 저녁 중단됐던 거의 아무도 안 봤던 그 돌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갑자기 그날 국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인천을 가요. 가가지고 그 보온병을 들고 이게 판피래요, 판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국회의원이 155mm 포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자를 부릅니다. 야 와봐 여기 탄피야. 그러자 연합뉴스 기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땡땡땡 보온병인데요? 안상수 보온병이라는 게 뉴스를 완전 도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정원 뉴스는 몰라도 안상수 보온병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옆에서 155mm 포 탄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람이 포병부대에서 별단 사람입니다. 포병부대에서 별단 장군이 보온병하고 탄피하고 구분을 못했을까요? 그러면 왜 안상수는 그날 갑자기 가서 그 보온병을 들고 보온병이라고 탄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문제는 뭐였냐?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보고했다는 기사가 덮여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뉴스를. 나만 알아. 나하고 우리 시청자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안상수 보온병으로 뉴스가 도배된 뒤에 그 인어 아가씨 남자 주인공의 희롱봉 사건이 터집니다. 주말 내내. 그리고 나서 연평도 뉴스가 일주일 동안 사라져요. 휴전 이후에 본토가 공격당할 사건이 발생했는데 2주일 만에 뉴스가 뚝 끊겨. 나는 그 뉴스를 국정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시 뉴스가 하나 나와요. SBS에서 연평도 피격 당일 군부대 술판 벌여 이러면서 서가지고 막 그 군인들이 막 술 먹고 회식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연평도가 피격당했다고 대한민국의 군부대의 정신상태가 개판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한 이틀 나왔는데 제가 또 결정적인 걸 찾아내잖아요. 그 부대가 어디? 서울 서부전선. 근데 국민들이 전부 연평도 부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연평도 포격 당일 군 부대에서는 아이고 누가 그걸 딴 부대라고 생각해. 당연히 연평도 부대인 줄 알지. 그러나 망치군이 집요하게 이거 서울 서부지역 부대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지역이 취약하다고 그러면서 그 서부지역에 있는 무기를 그 연평도로 나르는 장면을 연합뉴스가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모든 무기에는 부대 마크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부대 마크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된대. 왜? 국가 기밀이야. 무기 움직이는 걸 찍으면 안 되니까 생중계했어. 요즘에 간첩이 안 온대잖아. 뉴스 보면 된다. 우리 그런 나라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서부전선 무기 다 뺏긴 서부전선에서 그날 당일이 무슨 날이냐면 연대장인가가 취임 1년이 돼서 앉지도 않고 서서 회 한 접시를 놓고 포도주스로 건배를 했는데 그걸 술판 버렸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또 그 진실도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 이틀 갔어요. 끝냈죠. 그게 제가 2011년까지 한 방송이었고 그러자 2011년 1월 12일, 14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평도의 국회 갤러리라는 무슨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나만의. 그 한국에 그런 게 만들어진 다음에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해서 토론한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받아줬죠. 뭔 얘기냐. 자기네들은 매일매일 북한의 조선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조선중앙방송을 보고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대남 선전 사이트에 매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야 그 조선방송을 어디서 듣냐? 왜 모르느니? 어디 가면 듣냐 했더니 자기네 DC인사이드에 오래 다 듣고 있대. 그 DC는 북한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C인사이드라는 데 가면 그거 다 링크가 돼 있다는 거야. 그 노동신문은 어디서 보는 건데 아니 다 보는데 왜 못 보냐? 나는 몰랐어요. 우리민족끼리라 그래서 우리민족끼리 쳤죠.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정부에서 막아놓은 사이트야. 그러면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대남 홍보 사이트라면 거기 들어가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제가 그 당시에 방송 제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막 들어가는 그 사이트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링크해놓고 아무나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자기네들이 그 사이트를 해킹한 거를 망치군이 비판하는 거다. 저는 해킹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북한 사이트에 함부로 애들을 유도하는 거 그거 문제다. 대남 홍보 사이트인데. 그러면서 제가 논쟁을 하면서 111 국정원에 전화를 합니다. 생중계로 딱 여자 안내원의 멘트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접속을 금지한 우리민족끼리란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 국정원 여직원이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끊었죠. 생중계 됐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자기네들은 노동신문 보고
우리 민족끼리 매일 들어가고 조선중앙방송을 매일 본다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계속 괴롭히더니 국정원에 다시 한번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3일 전거 재방송 봐. 다시 해보래. 다시 전화했어요. 근데 여직원한테 물어봤죠. 똑같이. 말씀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정원 답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군데 전화하면 답변이 바뀔지 알았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전화해보라고 막 그랬잖아요. 답변이 바뀐 걸 나한테 확인하라고. 너 누구니?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들이 계속 우기면서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 보수 네티즌 입을 열다 망치부인을 꺾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울대생, 자칭 서울대생이라는 애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국가보안법 위반 맞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러면 망치부인의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리고 걔네들은 아니다. 근데 걔가 망치부인 말이 맞다. 누가 이긴 겁니까? 망치부인 이긴 거잖아요. 기사 제목은 망치부인 꺾었다고 나왔어. 이런 쳐주길.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SBS에 인터뷰를 자기네들이 했다. 망치부인을 이긴 네티즌이라고 자기가 인터뷰를 했다고 막 뻥을 치고. 근데 제가 SBS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런 거 방송할 거냐? 당신들 하면 허위사실로 내가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라.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얼굴 가리고 목소리 변조하고 돌아 앉아갖고 이건 우리가 북한을 혼내주기 위해 한 거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망치부인 꺾은 인터뷰했다며. 연병. 그게 걔네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쪽팔렸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발표가 나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민족끼리 접속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서 망치부인이 승리했다라고 막 얘기가 된 날, 그러면서 걔네들이 막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날 딸 귀 먹어. 귀 먹어. 그날 제 딸의 초등학교 때 사진을 딱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라는 글이 올라와요. 그게 1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생방송으로 딱 보여주면서 내가 DC인들한테 묻겠다. 당신들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내 어린 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되냐? 물어봤어요. 그날 그 DC 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 뭐 코미디 갤러리, 뭐 이런 친구들이 나는 망치 아줌마가 싫어. 그래서 너무나 뭐 드세고 거칠고 욕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걔네들이 밤새도록 그 사이트를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아무도 감히 제 딸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었던 날이 1월 15일이에요. 그날 어떤 놈이 제 딸의 사진을 또 걸어놓고 성폭력적인 제 딸의 사진을 거는 게시물을 걸어요. 이응이응이라는 이름으로. 그 밑에 좌이교수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단 거예요. 귀마법. 전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지 애미처럼.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나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 댓글을 그 놈 하나만 다른 거야. 그래서 그게 눈에 띈 거죠. 그날은 아무도 못 달 때인데 도대체 이놈은 누구야? 뭐 믿고 달았어? 그리고 저한테도 그 제보가 왔었어요. 그런데 고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2012년 4월 달에 또 우리 딸을 귀마법. 납치, 성폭행, 토막살을 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놈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들이 부천 일대 PC방에 흩어져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주부들은 불기소한다. 범인을 잡으랬지 도용당한 주부들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게 마지막 판결이었어요. 항소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항고하고 그 재항고까지 해서 범인 잡아달라는데 못 잡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사이버 수사대랑 일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사이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수사를 했는데 이 모든 PC방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는 키번호가 있어요. 어느 글에서 뭘 썼는지 그리고 그걸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래서 인터넷 범죄하면 범인 잡게. 그래서 잡았거든요. 그러면 부천 일대 PC방에 흩어져서 글을 썼다는 얘기는 어느 PC방에서 썼는지까지 찾았다는 얘기야. 안 잡았다는 얘기죠. 영상도 확보했으면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에 열심히 문재인 후보를, 그해 7월, 사실 문재인 선거는 안 놓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 문재인 선수와 함께 움직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반감이 있어서 별로 안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손학규 선수와 김두관 선수가 막 그 손학규 지지자가 계란을 던지면서 그 경선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 오늘부터 문재인 지지하겠다. 나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국민 경선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해요. 그리고 나면서 문재인 선수의 지지율이 그날 48% 떨어졌다가 50%로 올라가고 11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하고 방송을 했어요. 그때 제가 시청자 최다를 기록하게 돼요. 문재인 선수하고 방송을 한 날. 그날 문재인 선수 너무 좋았고 저하고 11월 20일경에 다시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제가 허위사실로 그러니까 그 2012년 총선 때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라고 저를 누가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사건을 검찰에 조사를 받았더니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자기가 허위사실의 피해자라고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재수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공안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가 진행이 돼서 제가 법조인 12명에 상담을 했어요. 이런 거 유죄 나옵니까? 그랬더니 10명이 유죄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그 다음에 2명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욕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욕을 한 게 모욕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명은 한 5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 건으로 법정 구속이 될 거라는 느낌이 오니까 저 이걸로 법정 구속될 것 같은데 했더니 막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걸로 구속되면 신문에 나. 구속되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서 인터넷, 그러니까 그날 36개 언론인가 50몇 개 언론이 망치부인 허위사실 유포 법정 구속 네이버 검색 1위 하면서 쫙 뜹니다. 그래서 망치부인이 허위사실 유포자로 알아요. 근데 제가 석 달 만에 허위사실 무죄 받고 석방이 됐어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 나는 지금도 그래서 그때 그 누명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개월 억울한 옥살을 했으니 물어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근데 정부가 어떻게 했냐? 아니다! 그래도 유죄다! 무슨 죄냐?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 제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허위사실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나를 법정 구속을 해놓고 그것도 정확히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안 해. 허위사실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법정 구속인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얘기해서 구속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징역 3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라 10년 동안 투표를 못해요. 투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나오든 박원순 후보가 나오든 누가 선거운동을 나와도 심지어 제 남편이 선거를 나와도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날부터 누가 선거법 위반을 하나 누가 허위사실 후보 비방을 하나 저는 그것만 매일매일 연구한 사람이에요. 저는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제가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제가 이 여름부터 이 수면 양말 신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어. 근데 구치소에서는 매일 목욕을 못해요. 일주일에 2번 따뜻한 물 나와요. 왜 따뜻하다는 물 이름에 미지근한 물이 나오죠. 그때 씻는데 그 정도 가지고 발에 이게 냉기가 안 빠져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그때 그 12년 겨울이 영하 16도 이하가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다 터지고 그 다음에 방 안에 물을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놓고 잠자고 일어나면 꽝꽝 얼어요. 그런 그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니 제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던 12월 16일 시간도 기억해. 그때 박근혜 후보가 텔레비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원래 구치소에서요 1차, 2차 토론 안 보여줬어요. 3차 토론만 보여줬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차 토론만 보여줬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루 신문 8개를 봤어요. 어떤 신문에서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는 보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바로 검색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면회로 온 남편한테 남편은 또 우리 마누라가 일요일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고 왔는데 여보 검색해봐. 뭘?
그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지정을 해갖고 그 이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는지 확인해봐.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이거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징역 8개월형에 처해지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런 경우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됐든 자격 상실이에요. 실형을 받게 되면 자격 상실이에요. 저는 그걸 얼어붙은 발을 부여잡고 저는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온 국민이 다음 날부터 그 얘기로 박근혜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수개표를 해야 된다. 불법 투표가 있었다. 뻘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 글을 쓰라 그랬어요. 그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 수개표 주장한 애들이 옛날에 노무현 당선무효 했던 애들이니까 그 말 믿지 말고 지금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박근혜 당선자가 이야기한 그 말 어떤 근거로 했는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라고 썼는데 500명 보더라고. 그 전날까지 5,000명, 15,000명 보더니 안 보는 거야. 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고 구치소에서 외쳤으나 아무도 그 얘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2월 8일에 제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2월 19일부터 1월 20일경까지만 수개표에 대한 글들이 모든 게시판에 가득가득 했던 거야.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 대통령 선거는 한 달 동안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논점을 왜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수개표 이야기로 물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2월 8일부터 나 묻겠다. 2월 8일에 나와서 제가 2월 20일부터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줌마를 잡아서 3개월을 가둬뒀다 풀어주면 이 여자가 이제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2월 20일 또 방송해요. 또 방송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께 묻겠다. 검색해서 찾아와 봐라.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근거가 뭐냐? 그 얘기를 계속했더니 원래 선거법에 대한 그 처벌이 제가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결이 8월 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법원 상고까지 했는데 8월 달 넘어서 나올 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4월 18일에 났어요. 넉 달 먼저. 그 바쁜 대법원이 엄청난 서류를 쌓아놓고 내 거 먼저 처리한 거야. 그래서 4월 18일 날 선고를 내려서 유죄 판결 확정하고 방송을 중단하게. 그 사회봉사 80시간을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반나절씨를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불가능하대. 법무부를 뭘로 보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회봉사로 갔더니 어떤 택시 아저씨는 아침에만 하고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되고 나만 안 되는 거였어. 결국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방송을 못하고 한 일주일이나 3일을 누워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전과자가 돼야 되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사실을 얘기한 내가 왜 전과자가 돼야 되냐? 막 끙끙 앓고 막 분노에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꼭 송강호 톤으로 야 사람들이 네 말 듣고 그때 들려준 말은 뭐였냐면 야 너 그거 아냐? 예수의 12제자가 몽땅 사형수였어. 저는 그때까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예수의 12제자가 모두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닌데 알고 보니까 요한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무슨 끓는 기름물에가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는 바람에 단무섭에 유배돼서 거기서 그 시다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처절하게 사형수였고 마지막 말씀이 더 기가 막혔죠. 예수도 사형수였어. 전과 일범이 너무 약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와서 얘기했죠. 자, 내가 지금 전과 1범 달았다. 나 이제 전과 2범 되면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서청원 의원이죠. 전과 2범, 선거법, 선거 자금 위반으로 2번 실형 사는 사람인데 선거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과 1범이라 안 나갔는데 나 또 한 번만 잡아가면 전과 2범 달고 국회의원 나간다.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파격적인 선언을 하죠. 아니 차라리 내가 다음번 선거 때 싹 한꺼번에 한 13번 선거법 위반하고 전과 14번 달아서 대통령 출마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망치부인 대통령 출마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인간들. 이 인간들이 그게 농담이지 진담이 좌우지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허위사실을 밝히는 방송들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방송을 이제 돌아와서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뭐 전과자 방송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두 지친 거야 한국이.
지금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위기랑 똑같이 너무 다운돼서 아무도 방송 안 보는 거야. 그래도 날마다 방송을 하는 거죠. 속살 보여줄게. 깊은 것을 보여줄게 와. 어떻게 해서 방송을 했어요. 19금 방송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시사를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월 2일 문제의 사건이 터집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나요.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에 대한 기사가 쭉 나면서 내 딸한테 다른 댓글이 떠요. 7월 3일 날 제가 국회 앞에 갑니다. 내 딸의 문구 중에서 가위 하나를 들고 국회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 김한길 당대표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안 할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죠. 제 손으로 머리를 자르면서 국정조사 안 하기로 해봐라. 다음에 내일 와서 여기서 삭발할 거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대충 그러면서 쇼만 하고 끝나게 되죠. 그리고 8월 1일 날 뭐 이렇게 또 쇼를 하고 그러다가 이석기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그런 짓을 국정원이 이게 굉장히 여론에 막 회자가 되면서 8월 중순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요. 시청광장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석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 변장 도피 중. 제가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전에 예언을 제가 이제 진보당에 대해서 혹시 진보당원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진보당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2011년 11월에 12년 총선거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이정희 의원의 민노당과 유시민 의원의 국참당이 이제 통합을 논의할 때인데 절대로 안 된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둘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정희 그러니까 유시민 당 국민참여당에서 이정희 정당의 모든 조직을 다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가 이정희가 될 것이다. 그게 2011년 8월에 제가 방송을 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러면서 민노당 정책위장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기어이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그 2012년에 제가 과반수도 못 넘을 거다. 근데 사람들은 뭐 안철수가 스타킹을 신내 만에 뭐 투표율이 70%가 되고 야당이 170석을 간다고 뻥을 치면서 기다릴 때 제가 과반수 안 된다. 될 수 없다. 안 믿더라고요. 역시 과반수 안 됐고 이정희가 최초의 희생자가 됐고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통진상 폭력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석기를 잘라야 된다. 이석기를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이석기가 문제가 될 것이고 민노당이 처참한 화를 당하는데 그 화는 민노당만의 화가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가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2012년 5월 달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들었죠 물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방송을 접기도 했었어요. 방송을 접고 나 이제 안 할 거다. 제가 사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성대 결절이 시작되는 상황이라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면 목을 되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방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돼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목을 버린 거죠. 박경림 같잖아! 그래서 제가 목을 버리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한테 이 목소리는 사실 돈벌이가 안 되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을 바쳤다. 근데 아무도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울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겠냐? 제가 그날부터 다시 방송 전달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데 그래서 저는 국정원 싸움을 계속 하는데 야당 정치인들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1월 27일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혼자 삭발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삭발을 쫙 밀고 그러면서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래도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3월 1일 날 시청자 57명이랑 같이 가서 단체 삭발. 그래서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초로 57명이 했던 사건이에요. 저희가 최다 삭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시커먼 머리카락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김한길 당대표한테 전달을 해라. 그리고 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그게 3월 1일인데 3월 2일 날 제가 교회를 가서 이 심슨처럼 눈이 부을 정도로 울은 거예요. 그래도 그가 안 들을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참아야 됩니까? 라고 막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3월 2일 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을 내가 벌일 것이다.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3월 30일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3월 30일 날 제가 330 다이어트를 하겠다 선언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보름이 됐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나 속을 끓였더니 스트레스성 질환이 생겨서 뇌혈관이 막혀가는. 그래서 이제 이명, 막 비명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이 돌아가고 손이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생겨서 그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건강을 되찾고 열심히 싸우겠다. 그러면서 보름을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 이제 도끼를 막 뺀 거죠. 그때 정말 풀만 한 상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막 건강해지고 있는 순간에 4월 16일 온 거죠. 만약에 제가 3월 30일부터 그 알 수 없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사건을 보고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사고가 났다는 것보다 전원 오보라는 그게 난 용서가 안 됐어. 전원 오보가 나는 사실일 거라고 믿었고 그래야 되고 대한민국이 경제 11위인 나라에서 수학여행을 간 그것도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간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그렇게 침몰하는 배에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전원 구조는 그건 사실이었어만 해. 그런데 2시 정도에 그게 오보였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살아있는 사람 숫자도 못 세. 내가 실종자 못 세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숫자도 못 세는 정부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참으로 또 묘한 일이 벌어져요. 4월 16일 날 제가 아침에 원래 채팅창을 잘 안 보는 시간인데 채팅창 우연히 딱 봐줬어요. 근데 거기에 선장과 선원들만 도망갔다면서요. 3명이 번갈아서 글을 써요. 그래서 제가 야 선장하고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기사 갖고 와. 안 갖고 오는 거야. 왜? 그때까지 어디에도 그런 기사가 없어서 4월 16일 오전 10시 반이에요. 배가 막 뒤집어진 순간이야. 그런데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누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기사 갖고 오라니까 없어. 걔네 누구냐고. 누군데 선장과 승무원이 먼저 도망간 걸 알았냐고. 그때는 팽목항으로 오지도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딱 텔레비를 켜요. 그랬더니만 박근혜 대통령 특공대 투입 전원 구조 지시. 그러면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구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UDT 특공대 미해병대까지 동원한다. 그러니까 별하별 무슨 특별 부대를 불러서 구조 작업할 거라는 자막이 나왔어. 그때 화가 난 거야. 지금이 대통령 우상화할 때냐. 몇 명을 구했는지를 밝혀라. 막 근데 1시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이 나오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이크가 켜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회사와 정부의 잘못이야. 그러면서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한번 알아봐. 그 선장과 선원이 비정규직일 거야. 4월 16일에. 아무도 그런 기사가 안 나온 날.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걸려요. 딸이 중3입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방송 끝내기 직전에 비정규직이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이었단 말을 맞았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기사가 이제 제가 4월 18일까지 이건 회사와 정부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왜 정부 잘못이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월 20일 날 첫 번째 기사가 뜬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모든 여객선의 운항 기한을 20년까지만 하고 아주 안전하다는 정밀검사를 받으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법을 없앤 거예요. 30년까지 정밀조사 없이 배를 운항할 수 있게. 그게 20일 날 나온 뉴스예요. 20일인가 19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온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우리나라에 그 선박 운항을 할 때 선장이 그 전날, 그러니까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배 운항 점검을 해서 배 이상이 있거나 혹은 고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어요. 즉 선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 그러니까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13년 8월에 없앴어요. 자, 그러면 두 대통령의 잘못이 드러났죠. 그 다음에 한국선급이라는 데에서 이 배가 불법으로 개조된 걸,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잃어버린 고장난 배인데 운항 허가를 준 거예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 누군가 혼자서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윗대가리들까지 다 같이 로비를 받아먹고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한국선급이 그렇게 잘못 고쳐진 배들에게 무수히 운항 허가를 내줬는데 한 번도 처벌 안 받았대요.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네 번째, 선주조합이 선주연합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9명 정도 안 펴지던 그 세월호를 매달 안전점검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주연합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순환구호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뭐냐 하면 그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선박회사가 민간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회사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한다. 이거는 어저께 어떤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이건 구조가 아니라 구호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배 건지는 얘기야. 왜? 배를 건지면 수천억이 이익을 본대요. 그래서 순환구호법의 목적은 뭐냐면 선주들이 민간 그 구호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얘네가 수천억 돈 벌게 해주는 법인 거야. 그래서 언딘이라는 한 번도 생명을 구조해보지 못한 회사에게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 해경이 접근을 방해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자, 대통령은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배를 왜 30년으로 연장해서 20년 된 낡은 배를 수입하게 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왜 박근혜 대통령은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서 그 고장난 배를 태워 보냈느냐. 또 한국선급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그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왜 잘못 고쳐진 배에게 운항 허가를 내줬느냐. 누구까지 허락했느냐. 선주조합은 왜 안전점검도 하지 않고 매달 안전하다고 동그라미 쳤냐. 누가 그거를 개입했냐. 또 선주조합으로부터 누가 어떤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그 그지같은 법을 만들었냐. 밝혀졌습니까?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당일에 배가 10시 28분에 뒤집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왜 대통령은 10시 반에 전원구조 지시를 처음으로 내렸느냐. 10시 반 이전에 왜 아무도 구조 지시를 안 내렸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벙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그 특별 그 방송실에 앉아서 국가재난관리실이 회의를 했다면서요. 그때 재난안전청가 뭔가가 회의를 했다는 거야. 7시부터. 무슨 회의를 했길래 그 세월호 사건을 못 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느라고 오후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이 어려운가 이런 뻘소리에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는지 그게 왜 사생활인지 다 궁금한데 밝혀진 게 없어요. 그걸 밝히자는 법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가족들에 대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대학 특례 입학을 주장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 특례 입학은 새누리당 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겁니다. 의사자 지정은 정부 국무회의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배상 얘기도 정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가족들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수사권, 기소권이다. 그게 가족들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인데 온갖 유언비어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면서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다면 저는 우리 집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집이에요. 이쪽을 보면 초등학교 애들이 오르르 몰려오고 저쪽을 보면 고등학생이 오르르 찾기를 건너고 저기를 내다보면 고등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딸이 오늘 무사히 살아 돌아올까 늘 그 생각이 들고 딸이 무사히 들어오면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물려온 죄책감이 있는 거야. 나는 내 딸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아직 자식을 찾지도 못한 부모들은 그리고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죄책감을 제가 잊기 위해서 더 웃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방송을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울면 혐오스러우니까 이쁜 모습으로 방송하려고 매일매일 안 울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 날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망치부인, 이게 뭐냐? 수사권도 기소권도 얻지 못했다. 우린 또 진 거다. 언제나 저들이 항상 이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막막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위로를 하지? 저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말을 딱 시작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서해 페리오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수백 명이 동시에 사망한 엄청난 사고들이 많았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만든 적 있냐? 한 번도 없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이 대한민국 첫 번째 특별위원회다. 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낸 거다. 그 부모들이 그 3월 달에 그 추운데 파카 입고, 한여름에도 파카를 벗지 않고, 그 떼학볕 아래에서 단식하면서 얻어낸 특별법, 이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법이다. 역사적 진보이고 우리는 승리한 거다.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얻지 못해서 졌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만약에 이번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라면 다음번 특위는 수사권, 기소권을 당연히 줄 거다. 또 이번에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은 양날의 칼이다. 우리는 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사건은 시작됐다. 왜 그날 세월호를 출항시켰는지, 왜 아이들에게 교육부에서 그 배를 타라고 권고했는지, 권고라는 말은 상부의 권고는 지시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죽었어야 됐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선장과 승무원이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선원들 중에는 정식 선원도 아니고 견습 선원, 그날 처음으로 배를 타서 2, 3일 배를 타보고 계약을 맺기로 한 선원도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7년형을 받았어요. 그렇게 선원들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국선국, 해운조합, 국회의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겠다? 꿈도 꾸지 마라. 왜? 망치부인이 있으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내리고,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부부싸움에서 안 지잖아요.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우린 절대 안 잊어. 세월호의 날짜도 다 기억나. 나는 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특검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월호에 내가 제기한 질문이 다 해결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할 거예요. 날마다. 뭐 미친년처럼 춤도 추고 웃긴 얘기를 막 지어내면서라도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게 할 거고,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잊지 않게 진상이 밝혀지는 날까지 나는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도 안 보면.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망치부인을 같이 봐주시고, 한국에 계신 시청자들이 같이 봐주시고, 여기 수천 명의 증인들이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를 잊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적어도 그놈들 중에 누구 하나는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세월호를 잊으면 그 다음 희생자는 나와 당신의 가족이 될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될 것이다. 세월호 잊어라 했는데 무슨 그 한풍구 붕괴 사고로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거 그 사람들 탓이랍니다. 똑같이 와서 그렇게 외쳐. 세월호 부모들이 돈 요구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네들이 올라가서 뛴 게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 집에 갔는데 걸레질 하는데도 안내판을 붙이더라고요. 경고판을. 세상에 그 위험한 한풍구를 만들어 놓고 단 한 장의 경고판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서 안내요원들이 계속 내려가라고 경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뛰고 움직인 거다. 그리고 10대 애들이 연예인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막 움직인 거고 사회자도 내려가라고 그랬다. 그게 인터넷에 쫙 돌았어요.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막 그때 성남시장을 욕하고 있었어요. 왜냐? 제가 구의원 마누라를 12년을 해봤기 때문에 지역에서 행사를 했는데 사고가 나면 그 지자체장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장 이재명의 문제다 막 욕을 하는데 박근혜가 무슨 잘못이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나 박근혜 욕 안 했거든? 그랬는데 박근혜 잘못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을 그런 행사를 하면 반드시 훈련된 안전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올 3월에 그 법을 없앤 거예요. 3,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만 안전요원을 돌아가고 그래서 당일날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안내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대일인가 사장이 나와서 뭐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 많이 했잖아요. 그때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 그 희생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보도가 24시간 나왔거든요. 48시간쯤 나왔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아직까지 논의가 된 게 없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가족들, 세월호를 잊자고 얘기했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또 배가 가라앉아서 그 배도 설령 세월호랑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뭐라고 보도하냐면 이 배는 세월호랑 너무나 달랐다. 아주 뭐 그 선원과 선장이 끝까지 책임을 졌다. 그러면서 여전히 선장과 승무원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방침을 우습게 하는 거죠. 내가 그런다고 넘어갈 줄 알아? 예. 저는 언제까지든 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제가 사실은 이게 미국까지 올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미드를 늘 보면서 문만 열고 나가면 총 맞는 줄 알고 미국은 절대 안 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셸님께서 텔레그램을 보내신 거예요. 망치 부인님, 제가 그 길거리 수다방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다. 미국에도 와서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뻥 까고 있네. 그래서 뭐 비행기 값을 모으면 가죠.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비행기 값을 보내드리면 오실 겁니까? 이래요. 그냥 또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내가 그러면 그럼요. 모아주신다면 제가 왜 안 가겠어요? 정말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미국에 물어봐도 그런 얘기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누가 날 돈 주고 부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거짓말인 줄 알고 가지요 뭐. 그런데 며칠 뒤에 미씨의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막 굉장히 사람들이 지쳐있고, 이런 얘기 하면 괜히 힘드시다.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우리 내년이나 후년쯤 널널하게 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 추진을 해.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설득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비행기표가 왔어. 나 남편이 방해해줄 줄 알았는데 잘 됐네? 갔다 와? 알고 보니까 12월에 남편이 바빠. 밥을 못 해주니까 나를 쫓았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미국에 왜 와야 되냐고. 이 삭막한 나라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아는 건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서 누가 날 밀어버릴까 봐. 그랜드 캐니언 말고 모르는데 미국에 왜 나한테 가라고 그러냐고 막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작년에 유럽 여행 갔다 와서 멀티탭 3개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난 절대 해외여행 안 가. 다짐을 했는데 올해 3개 다시 샀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벌렁벌렁 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한국에서 이 얘기를 하면 왠지 못 나오게 할까봐 한국에 극비에 붙이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치열한 환영 인사를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환영 인사를 해주신 다음부터 한국의 라디오에서 700만 교민들을 대표하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라. 700만 교민들 대표한다는데 아무도 몰라. 옛날에 우리 2008년 광우병 문제가 계속 있을 때, 그때 200만 미주 교민을 대표하는 한인회장이 와서, 미국 사람들 다 먹는 소고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게임 끝났거든요. 아니,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200만 교민을 대표하는 한인회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한인회가 200만 교민을 대표하냐? 자칭. 아무도 모른다며. 그거 자칭이라고. 몇 명 모여 앉아갖고 밥 먹고 내가 한대 이런 거라면서요. 아,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2008년에 진짜. 근데 그럼 왜 도대체 이 박근혜 환영 행사를 한 다음에 700만 교민을 대표한 사이트라고 나올까? 다음번에 여러분이 또 한 번 치열한 환영 인사를 하시면 700만 교민을 대표하는 이 사이트 이름으로 반박 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한인회보다 더 영향력 있는 단체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어야 적어. 뭐요? 700만. 700만 뭐요? 700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에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사람보다 애국자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시청자들은 다른 유럽보다 훨씬 좋은 인터넷 환경이 있다. 그들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세계 중심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고 그리고 200만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나라.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1960년 4.19, 1919년 3.1운동, 1980년 광주항쟁, 87년 60항쟁.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온 20세기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한민국인데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자유주의를 경험한 200만의 인자가 있고 미국에 인터넷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부탁해라. 뭘? 700만 교민들 중에 민주 시민들을 모아낼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아멘. 네. 제가 그 얘기하러 왔어요. 이건 미국의 교민들이 주도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 한국에서 저희가 주도하면 털립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건 미국 교민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주 시민들을 묶어낼 수 있는 여러분 미시 USA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다 알아요. 데모도 안 해봤고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미시 USA는 알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미국에서 미시 USA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미시 USA는 미시 USA야. 그러면 저의 시청자들이 이슬람에도 어디지? 거기 그 터키에 거기도 있고 터키 수도 뭐라 그러죠? 이스탄불에도 계시고 브라질에도 계시고 이탈리아에도 계시고 프랑스, 독일, 영국 다 흩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나라들 많이 있어요. 남미에도 많더라고. 자, 그런 분들이 다 흩어져 계시는데 그분들이 왜 제 방송을 보겠어요? 어딘가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 교민분들이 주도하셔서 미시 월드라든가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도하시는 전 세계 700만 민주시민을 묶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엄청난 돈을 모아서 그 신문 광고하셨잖아요. 그런 비용들이라면 사실 그 돈을 또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 사이트로 전 세계 700만 교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진실을 밝혀내고 문재인 후보가 얘네를 팔았다라는 그 허위사실에 시달릴 때 전 세계에서 공통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다음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무슨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둥 교회에다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300만 원을 벌금을 때린다라는 그런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할 때 진실을 전하는 진실의 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제가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같이 나온 제가 그걸 기억해요. 너무 독특했거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게 10계명에 있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랑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랑 같은 계명이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대형 교회들과 교인들이 특히 권사님 이런 분들이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니까 반대 문자 보내자. 박원순 시장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벌금 300만 원을 걷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반대운동하자. 그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똑같은 계명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냐? 모든 언론이 재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어요. 재벌이 광고비를 내기 때문에 재벌이 시키면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이 날마다 24시간 동안 퍼뜨려지면 그게 진실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민주시민들을 묶어내는 사이트가 있다면 날마다 진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이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언론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다시는 그런 희생자는 없는 나라가 오지 않겠는가. 우리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시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시잖아요. 저는 돌아가면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제 딸하고 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날, 늘 그 가림막 바깥에 있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아빠가 잡혀간 것보다 낫지 라고 얘기했던 딸이 구치소에서 저를 안고 30분 동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신념이고 나발이고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딸을 안고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들어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저한테 오는 생각이 뭐냐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자기가 지켜야지.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저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 거다. 내 평생 가장 후회 없는 날로 살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무슨 일 당하면 여러분이 쪽지 한 장 해주시고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진실이 뭔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날마다 이 망치부인 방송을 할 테니 여러분들 망치부인 방송을 보시면서 다 같이 진실을 전해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가슴 벅차고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볼품없는 듣보잡 아줌마가 정말 싸구려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이 패션 테러리스트가 돼서 말을 하는데 같이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혹시 거슬리셨다면 그리고 마음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치도록 할 테니 저에게 제가 혹시 잘못된 얘기를 한 거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망치부인하고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전화번호에다가 82에 10 2294-2016 다시 한번 82 예, 지금 자 휴대폰을 꺼내세요. 네, 휴대폰을 꺼내시고 자 번호 저장하십니다. 네, 82 그 다음에 10 예, 그리고 82가 한국 번호죠. 국가번호 82 그 다음에 10 그리고 2294-2016을 저장 망치부인 하시면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사이트를 까시면 돼요. 그러면 저하고 이제 날마다 실시간으로 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혹시 이제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돈다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카톡 아이디. 저는 카톡은 못해요. 왜냐면 한국이 카톡이 다 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는 카톡을 지금 다 삭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으로만 저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를 만나시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매일 한국 시간 낮 2시, 서울 기준 낮 2시부터 3시간 혹은 4시간 동안 생방송 진행하고요. 24시간 재방송을 하니까 언제든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으시고 오시면 망치부인 만나실 수 있고 아니면 텔레그램을 까시고 저한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도대체 저 여자는 망치부인일까? 왜 망치부인이냐?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볼품없는 망치를 들고 19년 동안 벽을 뚫고 탈출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망치를 벽에다 이렇게 막 액자에서 걸어놨으면 전 망치부인 안 했는데 그 망치를 중간에 버립니다. 노장 사상에 보면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면 머물지 말고 사라져라 호련히. 이 망치부인은 정말 이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에 처한 민주시민들에게 탈출구를 열어드리고 잊혀지고 싶다는 뜻에서 망치부인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촌스러워 망치 부인이 샌디에고에서 보내드린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제가 11분이나 빨리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주일날 되게 고생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뭐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가 8년 동안 뉴스만 봤거든요. 뭐든지 예. 요즘 정윤회 사건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화 되고 네.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먼저 네. 해주세요. 사실은 이 정윤의 뉴스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7시간 동안 뭐 그 조선일보가 풍문에 의하면 정윤회를 불러다 만났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설을 썼거든요. 사설이 아니라 논설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때 정윤회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전날, 식사하시면서 들으세요. 바로 그 전날 기사가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월호에서 문건이 발견이 됐다. 국정원 지적사항. 도대체 세월호를 왜 국정원이 지적하느냐.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가 뭐냐라는 뉴스가 나와서 막 퍼지고 있을 때 그때 조선일보 논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을 스캔들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국정원 뉴스를 덮은 거예요. 이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위 지금 한반도는 발칵 뒤집어졌다시피 했어요. 뭐냐? 이명박이 4대강 비리. 그래서 이게 60조 원가 아니라 42조 원이 들어갔어요. 첫해 22조, 그 다음에 20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할 때 한 푼도 국민세금 안 쓰겠다. 민간 자본을 펀드 모집해갖고 그걸로 한다라고 뻥치고 시작을 해서 국민열세 42조 원을 넣었어요. 42조 원으로 뭐 했냐면 강바닥에 모래를 6m 파내고 댐을 16개 만든 거예요. 그걸 하면 43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더니 아무런. 그러면서 실제로 그 중에 한 예로 2조 원이 투입된 공사 구간을 추적을 하러 갔어요. 2m인가 3m짜리 담이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았는데 기어이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2조 원이 투입된 보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5,000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5,000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2,000대의 장비가 동원되고 뭐 또 2,000대의 또 다른 장비가 트럭과 장비가 동원된다. 그래서 2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일하는 사람 200명. 돌아다니는 차는 10대가 안 되고 바지선만 몇 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을까? 그게 4대강 비리예요. 그 다음에 자원외교.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그 길을 못 깼어요. 근데 1년 단위로 비교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해외 순방을 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갈 때마다 자기가 자원외교를 했다. 앞으로 수십조 원의 이익이 생길 거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뻥을 또 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이 60몇 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4대강 자원외교 말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통영함이 오기로 했다 못 왔잖아요. 근데 못 온 이유가 뭐였냐면 소나가 뭐 잘못해서 못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나가 42억을 주고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억 원짜리였다는 거야. 2억 원짜리 소나를 42억을 주고 달았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통영함 전체의 비리가 밝혀지게 됐고 그러면서 국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요, 한국 국방부는요 9,000원짜리 USB를 100만 원에 사요. 우리 그런 나라야! 국방 비리죠. 네, 국방 비리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무기 사업자들도 이 로비스트들이 중간에서 뭘 받아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기를 사게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그따위로.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1,000마리 값을 매달 돈을 이제 1,000마리를 사서 넣을 만큼의 돈을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잉어는 어디 갔을까? 대통령께서 잉어탕을 좋아하시나 봐. 그 잉어가 관상용이 아니라 먹는 용인가 봐.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나라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자방 비리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박근혜 지지하는 노인분들이 분노하신 거야. 왜? 대통령이 그 선거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그런데 사실 노인들은 20만 원으로 살아요. 근데 너무 빠듯하게 사는데 20만 원 또 준다잖아.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주기로 했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국가에 돈이 없다. 참아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불쌍한 공주 엄마 아빠가 총 맞아주고 불쌍한 공주가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참아야지. 그러고 다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자방 비리 합쳐서 200조야. 예, 사자방 비리가 지금 그 자원외교 60조, 4대강 40조, 그리고 국방비리 100조. 200조라는 돈을 날려먹었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이 분노가 막 들끓어오는 상황이에요. 뭔가로 돌려야 되겠죠. 그때 나온 게 정윤회 뉴스. 특징은 뭐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실 이 사자방 비리는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자방 비리 뒷조사를 하면 있는 놈들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방 비리에 대한 관심을 끊고 정윤회 스캔들로 눈을 돌리기 위한. 사실 한국 사람들 정윤회 스캔들에 관심이 없어요. 뭐 김태희, 뭐 조인성이 바람이 났다 이러면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만 아니 뭐 노처녀 이혼남이 뭐 좀 잘해보겠다는데 박수 쳐줄 문제지 그게 왜 뉴스거리야. 그러면서 지금도 역시 밝혀지지 않은 설, 지금 정윤회에 관한 기사 꼼꼼히 읽어보세요. 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는 설이 제기됐다지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나와봤자 별 의미 없는 것들이고 사실은 정윤회 스캔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200조 원을 날려먹은 사자방 비리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딴 데로 눈 돌리게 하고 있다. 언론이.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토록 천대할까? 왜 이렇게 막 다루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난번 7시간 때도요. 조선일보가 그런 정말 개떡같은 논설을 써. 난 박근혜 대통령 매일 비판하지만 인간적으로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논설이거든요. 그럼 이건 법적 처벌 들어가야 됩니다. 처벌 안 해? 괜히 어머 산케이 신문만 고소하고 그래? 뭐 하자는 거지? 뭐야?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아주 갖고 놀고 있다. 왜? 언론은 누구 편? 재벌 편. 재벌은 누구 편? 이명박 편. 그러니 이명박을 지지하는 재벌들이 박근혜를 가지고 노는 거죠. 저는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건 우리 4,800만 국민의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몰락이죠.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안 듣네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죠.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수도 있으니까 망치부인 방송 열심히 듣고 착한 대통령이 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다음 질문? 네. 또 다음 질문 없으시면 지금 너무도 피곤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없으시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면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도 찍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이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 멀고 먼 이국 땅으로 불러주신 미셸님 일어나세요. 저한테 미셸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샌디에고 알았겠습니까? 우리 미셸님이 저한테 이 샌디에고에서 며칠 놀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싫다 그랬어요. 멕시코에서 납치범들이 올라오면 어떡해요? 미국 와서 알았어요. LA의 린다님께서 샌디에고가 미국 내 가장 유명한 휴양지라고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저 내일 모레 워싱턴 가요. 백악관 앞에서
또 벌벌 떨면서 거기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 가서 맨하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투어를 할 건데요. 아마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내일은 다음번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시면, 만약에 아프리카가 안 되면 유튜브로 보셔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망치 부인의 이 미주 투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